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다 보시고 댓글로 의견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도금 무이자라고 해놓고서 중도금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속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중도금 무이자 믿고 그냥 받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건설이라는 건설사가 있습니다. 지금 오피스텔 신축 현장인데 입주는 3개월 뒤 올해 4월입니다. 그런데 공사도 멈췄어요. 그리고 문제는 계약 때 중도금 무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가 이자를 못 내서 은행이 수분양자한테 중도금 이자를 내라는 통보를 보냈다. 입주 예정자들은 많게는 70여만 원의 중도금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고 계약서에 회사가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양자들이 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통 중도금 무이자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중도금을 원래는 내는 거예요. 은행이 돈을 공짜로 빌려주진 않아요. 그것을 회사에서 대납을 하는 건데 이 대납을 못 한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얼마나 없어서? 건설사인데 5억이 없어서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졌다는 소리예요. 건설사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저희가 현대건설 대조 1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댓글 다셨더라고요. 뭐 재무제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다 조사해 오지도 않고 뭐가 위험하다고 하냐. 말씀드리지만 저 5억도 현금으로 안 줘가지고 지금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1800억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물론 건설사가 더 대형 건설사이기 때문에 더 버틸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들 다 별 얘기 안 할 때 저희 대고랜드 사태 터지고 막 그럴 때부터 건설사 위기를 경고를 했었죠. 근데 막 그거를 와가지고 막 우리가 이제서야 막 건설사 태형건설 터지니까 건설사들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흔하디 흔한 유튜버인 줄 알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옛날 영상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전부터 굉장히 경고를 많이 했었고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씩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중도금 후불제 이런 곳들도 이미 작년부터 안 해주고 있다. 울산의 한 신축 아파트 현장은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직접 내야 한다고 통보. 이것도 협의도 아니고 통보죠. 그리고 이미 무너진 대조 1구역 여기도 이미 작년부터 안 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3년간 이자까지 소급 적용. 이런 형식으로 중도금 무이자 혹은 중도금 후불제라고 한 것들이 다 약속 어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 돈이 없어서예요. 비싸게 분양을 하는데 분양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저거 올라가니까 갑자기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통보식으로 나가는 거다. 그리고 아까 오괜찮다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저런 현장들이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한다? 무이자든 후불제든 모두 분양가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 건설사들이 대납하는 이자 비용을 분양가에 미리 반영하고 있다. 왜? 원가 공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원가 공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 상황은 이중으로 받아먹는 거죠. 보통 중도금 무이자, 중도금 후불제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만큼 분양가를 덧붙여서 비싸게 하면서 그런데 그 부분이 티가 잘 안 날 뿐이죠. 덧붙여서 비싸게 했는데 문제는 그래놓고서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돈 내라, 너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받아먹고도 실질적으로 진짜 안 좋아서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빠져나갈 구멍으로 자금을 미리 빼놓고서 하는 경우도 있죠. 태형건설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중도금 이자 2번 내는 느낌이 되는 거죠. 중도금 무이자라고 해서 사실은 선이자로 내고 들어가는 느낌인데 왜냐면 원가 공개 안 했으니까 아니라면은 원가 공개를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또 못 낸다고 또 내라고 하는 거다. 이래놓고서 계속 분양을 받으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중도금 이자를 내라고 해서 내는데 4월에 준공인데 지금 가보면 뼈대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원가 공개 안 해서 수분양자들한테 부담을 떠넘기면서 이후에 또 부담을 떠넘기고 또 떠넘기고 이래놓고서 분양 받으래요. 지금 분양가도 엄청나게 높고 대출도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야 하고 그런데 짓는 건 개판으로 짓고 그러면서 이자도 내라고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건설사들 문제가 계속 커지면서 이런 현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태형건설 워크아웃 확정. 그래서 워크아웃 됐으니까 이제 PF발 연쇄 위기 고비를 넘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저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태형건설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터지는 게 아니라 우물 팔 때 계속 땅만 나오다가 물이 조금 고이기 시작한 거예요. 즉 이제는 좀만 더 파면 우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지하수가 나온다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태형건설이 먼저 그 위에 드러났을 뿐이지 다른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요. 누가 울산 집값 오른다고 뭐 그딴 소리를 한다고 하죠. 울산에 지금 건설사 1등, 2등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 거고 앞으로 줄도산 지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보시면은 건설업계 구도 위험 수준 이거 이야기 많이 했던 거죠. 브릿지론 70%, 본 PF 50% 정도가 이금융권에서 무너질 수 있다. 또 지금 건설 부동산 부실 지표 5, 6년 내 최악을 보이고 있다. 건설 부동산업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 기록이고 이거 2년 전보다 22.3% 늘었고 건설업 부동산업 따로 보더라도 가장 많은 상황이다. 또 지금 보시면 한신공영이나 KCC 건설 부채가 조 단위 넘어가면서 여기서도 터질 수 있다.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울산 1위 건설사도 지금 무너져서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태형건설이 무너져서 다른 데가 무너진다. 물론 가속화될 수는 있겠죠. 워크아웃 안 됐으면 훨씬 더 가속화됐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워크아웃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일단 3개월간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태형건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태형건설이랑 무관하게 계속 무너지고 있었다. 이미. 자 여기 보셨을 때 요 저축은행들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8%가 넘어간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24%예요. 4명 중 1명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를 했다. 그 다음에 자 부동산 PF 비중이 100%가 넘는 저축은행 자기 자본 대비로 즉 PF 터지면은 자기 자본으로 감당 안 되는 저축은행이 또 이만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지금 매각 이야기가 나오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다. PF 비중이 130%가 넘는다. 그 다음에 또 PF 대출 중 정상 대출이 50%에 미달하는 저축은행들 보시더라도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정상 대출 비중이 17%. 채무 상환 능력이 충분한 거래처에 대출을 해줬다. 근데 충분한 곳이 100곳 중에 17곳밖에 안 되고 83곳은 위험 대출이다. 이런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금융권 번진다는 이야기를 괜히 한 게 아니고 저축은행 사태 또 터진다는 이야기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축은행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리지만 뭐 새마을금고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상호금융도 있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같이 위험해진 상황이다. 대부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담대 연체율이 16%가 나온다고 합니다. 1.6%도 아니고 16%가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S&P에서 뭐라고 그래요? 한국이 부동산 PF 리스크 현실화가 시작됐다. 1, 2년 내 의미 있는 수준의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질적으로요. 이런 곳에서 1, 2년 동안에 개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시장이 동요되니까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남의 자산이라고 하니까 1, 2년 내 무너진다는 소리죠. 1, 2년 동안은 확실히 무너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특히 가장 큰 금융기관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다는 점이다. 즉 수익형 부동산, 예를 들어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한 익스포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동산 PF 터졌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요 금리 높으면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금리 높으면요 수익률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대출 가액이 크면 금리 영향이 더 크다 그랬죠. 대출 가액이요 지금 부동산 가격 아파트를 중심으로 땅값을 올렸기 때문에요 대출 가액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그 저금리 때도 상가 분양받았을 때요 수익률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세요. 수익률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원베일리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원베일리 상가 분양은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공실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원베일리에서
분양이 안 되는 상가가 지하층하고 1층이 안 되고 있어요. 원래 상가는 1층 상가가 가장 기본이 되는데 1층 상가가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너무 비싸니까.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 이런 상황인 거고, 상업용만 문제가 아니라 주거용도 문제죠. 지금 보시면 아까도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울산의 아파트 현장이었잖아요. 이런 곳들이 계속 무너진다는 소리예요. 계속 피해가 나오고. 그러면은 건설사들이 자금 흐름이 안 좋아서, 예를 들어서 나는 오피스텔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지어. 근데 상가에서 자금 많이 까먹었어. 그래서 돈이 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중도금 이자 내주기로 한 거를 못 내줘서 수분양자들한테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마 대부분 중도금 무이자인 아파트들은 다 저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다. 계약서에. 계약서에 안 써 있더라도 그것은 중도금 대납이지 원래는 수분양자가 내는 건데 그거를 건설사가 대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 망해버리면 어떡해요? 내야죠. 못 내겠다. 배째라. 그 중도금 이자 때문에 남은 돈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무이자든 후불제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분양가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 다음에 원가 공개 안 돼가지고 저런 것들 깜깜이로 올리죠? 그 다음에 그냥 분양가가 계속 더 오른다고 언론에서 부추기지만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올라야 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철근, 시멘트 올라봤자 그거 다 합해도 부평 기준으로 막 2천도 안 올라가요. 근데 그걸 토대로 엄청나게 분양가 올리죠. 물가 상승률이나 소득 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리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개판이죠. 그리고 약속도 안 지키죠. 지금 분양 받는 게 얼마나 호구짓인지가 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